단기적으로는 이제 지수 자체가 그렇게 크게 등락하기는 어렵다. 내년 1분기 정도를 좀 저점으로 해서 이제 회복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왜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네. 제가 말씀드린 업종을 제외하고는 조금 다 애매해진 상황이기는 해요. 아,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정리하면 여기 네, 언급된 종목 섹터 말고 나머지는 네. 좀 다 지금 피해야 된다. 대표님 지난 3월에 김작가 TV에 이제 처음 나오시고 네. 거의 한 8개월 네, 정도 맞습니다. 지난 것 같아요. 그 사이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희 뭐 열심히 뭐 좋은 네. 상품들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전에 찾아뵀을 때 저희가 수탁고가 한 1,700억 정도의 맞아요. 기억을 1,700억. 하고 있는데 늘었어요? 현재는 이제 2,700억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지금 거의 한 8개월 만에 1,000억 는 거면 네. 투자를 잘해서 는 거예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예. 회사를 믿고 돈을 많이 맡겨서 는 거? 어느 비중이 좀 더 큰가요?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아.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아, 선순환. 네,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 여의도가 그 소문이 되게 빠르다면서요. 아, 예, 뭐, 왜냐면 이제 돈만큼 이렇게 정직한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되는 곳을 이제 찾아다니기 마련이고요. 네. 아, 그렇죠. 또 많은 분들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네. 르네상스 자산운용 검색해서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사이에 사실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화된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는 대표님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지금 시장의 불안감이 되게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거시경제 여건을 봤을 때도 네. 이렇게 딱히 좋은 부분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뭐 항상 이야기되는 것들, 뭐 네.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네. 뭐 인플레이션 우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재확산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주변 거시경제 환경 자체에 좀 녹록치는 않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그러니까 3분기부터 저희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특히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들이 좀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 네. 주식시장에 좀 우려감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님 말씀만을 판단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단기적으로 뭐 그렇게 급등이 일어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은 분위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수 자체가 그렇게 크게 등락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네. 내년 1분기 정도를 좀 저점으로 해서 이제 회복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왜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것들, 네. 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 기업 실적 우려 이런 것들이 내년 1분기를 저점으로 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올해도 이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클리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뭐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쪽의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꺾이면서 업황 자체가 좀 많이 꺾였어요.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도 이제 공급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년 2월 달에 이제 그 북경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도 좀 경험했던 것들이 중국이 이제 주요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뭐 전후 한 달간은 네. 이제 좀 가동률을 낮추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그래서 내년 1분기에도 이제 2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네. 1월하고 3월 사이에는 이제 공장 가동률을 좀 낮추면서 네. 이제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를 약간 둔화시켜 보이게 만드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제조업이 막 엄청나게 좋기는 좀 쉽진 않다.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올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들이 이제 원료 가격, 예를 들어서 뭐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가스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뭐 전력 대란도 있었고 네. 제조업 경기 둔화를 좀 불러일으키고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좀 크게 좀 대두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석탄 가격이 좀 먼저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석탄 가격이 안정화됐고 그리고 이제 석유 가격도 조금 우하향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 이란 제재 완화라든지 혹은 뭐 이제 전략 비축유 방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이상 유가가 막 크게 튀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만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스 가격도 만약에 이제 유럽의 가스관이 만약에 이제 개통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이제 가스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전반적인 것들이 다 1분기에 모여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피크아웃 치고 2분기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면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제조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내년 1분기에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있어서 전반적인 가동률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끝나면 다시 공장을 가동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제조업이 단기적으로는 실적도 그렇게 막 크게 좋지는 않고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다. 네. 다만 내년 1분기를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주식시장 관점에서 이제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시기가 내년 2분기가 되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뭐 이제 깊은 질문들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네. 만약에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네. 어쨌든 지금 주가가 올해에서 뭐 고점 대비 좀 낮은 편이니까 네. 지금 들어가고 고민하겠지만 네. 지금 당장 뭐 급하게 생각하진 않고 내년 1분기쯤에 고민을 해도 너 늦진 않은 거겠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주식시장을 팔아야 된다라는 관점하고는 약간 다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피해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이 좀 가깝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성장주와 이제 가치주,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제조업하고 주가가 굉장히 크게 역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 이게 주식시장의 이제 변동성을 키우는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게임주라든지 네. 아니 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르는 날은 전통적인 제조업들은 그냥 뭐 실적과 관계없이 다 빠져요. 오.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뭐 반도체를 비롯해가지고 제조업이 좀 오른다라고 하면은 네. 오히려 이제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누구도 이 시장에서 좀 확신을 하기 좀 힘든 시장이고 다 불안해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네. 제조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나 실적에 대한 확신이 좀 없다 보니 불안해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해답으로 찾은 부분이 당장은 성장주가 더 매력적인 것 같다. 투자 매력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네. 지난달부터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도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제조업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네. 이제 성장주의 비중을 좀 늘려가면서,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에 좀 대응을 했었고, 그게 현재 시장에는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성장주는 좀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네. 뭐 NFT 관련된 네. 이제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소재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성장주 카테고리에 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도 요즘 주가 등락이 좀 많이 크잖아요. 네. 이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도 되게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견도 많고 논란도 많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고객사의 재고가 만약에 2달 재고를 갖고 있다. 근데 평상시보다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들이 계속 산다. 그만큼 고객사의 이제 수요도 좋고 고객사들이 이제 이 시장을 굉장히 좀 좋게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리 확보하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관점은 지금 재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쟁여놓는 거는 1분기 이제 비수기를 대비해서 미리 사놓고 1분기에는 안 살 거기 때문에 1분기에는 반도체 가격이 더 급락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이 반이 찼으면은 반이나 있네, 아니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네. 반도체도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모든 팩터들을 다 해석할 수 있다 보니 네. 이게 팽배하게 좀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인들뿐만 아니라 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다 의견이 다 갈리고 어떤 사람은 이건 수요가 굉장히 좋은 거다. 어떤 사람은 이거는 페이크다. 이거 잘못된 신호고 네. 1분기에는 엄청난 이제 겨울이 올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들이 굉장히 등락을 거듭하는 거는 그러한 어떤 노이즈들이 좀 존재한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등락을 거듭하는데 그 등락폭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관들은 반도체를 만약에 못 따라갔을 때 어떤 타격이 굉장히 좀 커요. 예를 들어서 지수 비중이 뭐 30%가 넘는데 네. 내가 반도체를 안 갖고 있는데 반도체 주식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내가 엄청나게 시장을 이제 언더퍼폼할 수밖에 그쵸.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삼성전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불안 심리가 굉장히 크게 달해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업황에 대한 어떤 관점은 되게 엇갈리거나 되게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엇갈리는 거는 뭐 다 알고 있지만 네. 중요한 건 그거죠. 대표님 생각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른다예요. 진짜 모른다? 결론적으로 모른다. 왜냐면은 내년 그 1분기 때 반도체 가격 하락률이 네. 보통 한 15% 정도 반도체 가격이 빠질 걸로 좀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최근 나오는 얘기는 마이너스 10% 정도에 좀 진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마이너스 10%다라고 확신이 들면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고요. 근데 마이너스 15% 이상 빠진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열심히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도 지금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예단하기가 되게 힘들다. 뭐 내가 어느 쪽으로도 확신이 있으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겠지만 지금은 그 두 가지 의견 다 사실 일리가 있어요. 네. 예, 다 뭐 근거들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으로도 사실 손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을 가져가진 않고 있어요. 다만 이거를 저도 완전히 비우면 이제 불안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년 회복 그림에는 또 이견은 없거든요. 네. 어찌됐든 내년 2분기까지 반도체 가격이 빠지고 네네. 그 다음에는 좀 어찌됐든 업황이 회복된다는 관점은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는 이걸 누가 먼저 살 거냐, 언제 살 거냐의 싸움인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 업황에 대한 확신을 갖기 힘든 시점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사긴 좀 불안하니,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메모리 관련된, 비메모리 시장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련된 이제 뭐 설비 투자 관련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소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산화가 가능한 업체라든지, 뭐, 이제 고객사를 늘려나간다든지, 뭐 이런 이제 고유의 이제 자체적인 어떤 역량이 있어서 네. 이제 시장을 좀 늘려나갈 수 있는 애들을 열심히 찾고 네. 그런 애들은 저는 이제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은 네, 제가 업황에 대한 확신이 더 있어야 되는데 네. 그 확신은 지금은 누구도 사실 예단의 영역이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투자 판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투자 비중을 늘릴 수는 없다. 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워낙 큰 종목들이 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걸 좀 확신할 수 있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시그널은 이게 어쨌든 방향을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엔 반도체 가격이죠. 가격이 네, 오르면? 네, 가격이 오르면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내년 2분기까지는 무조건 빠진다예요. 네. 예, 빠지는데 그 빠지는 폭이 네. 예를 들어서 5%냐 10%냐 15%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 2월 3월달까지도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계속 상향 트렌드에 있었고 이게 좀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팔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1년 동안 좋아질 만한 것들이 거의 올해 그러니까 1분기 초에 이미 주가가 이미 다 올라 버렸거든요. 그래서 1년치를 이미 다 반영을 했으니 업황이 좋아져도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겠다라고 팔았고 네. 그리고 올해 3분기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간은 불안하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슬금슬금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3분기부터.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그림은 어찌됐든 성장하는 건 맞지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이클이 있는 기업이고 그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올해 이제 3분기 때는 반도체 특히나 이제 서버용 디램 위주로 해가지고 가격이 슬금슬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저는 확신할 수가 없다. 좀 부정적으로 좀 보인다라고 이제 조금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내년이 됐는데 반도체 가격이 안 빠진다. 네. 그럼 저는 그때 되면은 살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그 반도체 가격이 가장 중요한 팩터고, 가장 중요한 예, 팩터. 그걸 살펴볼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제조업이 네. 1분기 때 좀 저점으로 회복될 걸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반도체도 어찌됐든 가장 저점은 1분기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 전반적으로 이제 제조업 자체, 그 반도체 포함이죠. 저는 회복 그림을 2분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1분기까지는 반도체 가격이든 아니면은 뭐 실물 경기 지표든 뭐 이런 것들을 좀 탄탄하게 좀 지켜보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관심 가는 네. 대표님의 사회적 이슈는 좀 어떤 게 있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또 주가에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워낙 많이 다들 이야기하셔서 혹시 네. 그거 뭐 NFT를 네.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그러니까 너무나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요. 네. 올해 상반기 때는 네. NFT 안 들렸잖아요. 네. 메타버스가 많이 들렸던 거. 하반기는 특히 4분기가 네. 근데 메타버스는 사실 실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I를 만들었다. 뭐 해도 네.
이제 그게 이제 수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큰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큰 돈이 될 만한 것들이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도 실제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매출이나 이익 비중이 매우 그 작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테마로서 오르긴 했지만 관련된 주식들은 저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 약간 테마주에 가깝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메타버스를 더 조심해야 된다. NFT보다. 네,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은 저는 테마성에 가깝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NFT는요? NFT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아, 진짜요? NFT가 요즘에 또 거품 아니냐 이런 논란도 되게 많던데. 근데 저는 아주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왜요? 네, 왜냐면은 네네. 이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맞벌이 부부인데 이제 서로 이제 시간을 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씩 게임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8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신규로 들어오는 가입자들이 엄청 많지 않을까요? 게임하는 이제 인구들이 엄청나게 늘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제 초기에 이제 그런 P2E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이제 돈을 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사고 그 캐릭터를 키우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걸 다시 현금화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던 비즈니스가 생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전체적인 게임 시장에서 뭐 P2E라는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성장 잠재력이 이제 무궁무진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이게 그 코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이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기업이 이제 코인을 만들어서 이제 그 코인으로 거래가 되게끔 이제 게임을 설계를 하면 사람들이 그 코인을 많이 거래를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이제 코인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2조라는 이제 시가총액 형성이 됐어요. 그 코인에. 근데 그 회사가 상당 부분의 그 코인을 또 본인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였으면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조 몇천억이 그냥 내가 그 없는 돈을 그냥 찍어낸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만약에 그 회사의 이제 코인이 플랫폼화가 돼가지고 다른 게임 회사들도 그 코인으로 거래를 해서 그 시가총액이 만약에 4조가 간다, 10조가 간다라고 하면은 그 기하급수적으로 그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자체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하나 만들어서 그냥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라 그냥 그와 연계된 코인을 만들었는데 그 코인을 상당 부분 그 회사가 갖고 있고 그 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는 정말 수조 원이 아니라 수십조 원을 갑자기 그 회사가 돈을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 그거는 이제 뭐 약간 뭐 그 필리핀이라든지 약간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 먼저 나타났고요, 사실은. 굉장히 화두가 됐고 핫한 이제 상황이 됐고, 왜냐면 이제 그들은 예를 들어서 월급이 이제 100만 원인데 그 게임만 돌려도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뭐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다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고, 근데 그 시장이 점점 옮겨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저는 이제 완전 초기에 불과하고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어닝 잠재력. 어떻게 보면은 한 그냥 기업체가 그냥 발권력을 가지는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 변화는 정말 너무너무 큰 변화고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이런 회사들의 주식은 엄청나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 이제 자산이 100이다라고 하면은 저도 100을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주식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옵션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가져갈 수는 없다. 너무 초기 시장이고 이제 커질 게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맞다. 다만 전체적인 비중 차원에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하긴 하다. 변동성은 좀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NFT 게임 말고도 엔터랑 또 예술품 쪽도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포텐셜이 그냥 말도 안 되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요? 네. 왜냐면은 게임은 사실 이제 기존에도 이제 게임 아이템 거래만 하더라도 이제 뭐 수백억, 수천억으로 돈을 버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부분이 특히나 이제 MMORPG 게임에 파워풀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리니지 게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1000만 원을 들여야지
그 아이템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확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이 아이템을 뽑느니 그냥 1,000만 원 주고 사는 게 더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존에는 이게 현금 거래가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가치밖에 못 받았던 거죠. 근데 이제는 NFT가 되면은 이거를 1,000만 원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막 한 800만 원 이 정도로 이제 현금화 파워가 커지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기존에도 컸지만 엄청나게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BTS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이제 NFT로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찍어내도 이제 희소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찍어낸 NFT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획사가 너무 많이 돈을 벌어도 어떻게 보면 자기 고객한테 돈을 삥 뜯는 이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멘트사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 의견 아니에요. BTS 동영상을 1억에 팔았다. 그러면은 좀 아리까리 하잖아요. 기획사가 이제 다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기획사가 이거를 막 무한정 찍어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찍어내더라도 그 이익에 대한 어닝에 대한 파워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그림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실물 그림이 아니라 이제 뭐 온라인상에 이제 디지털화된 그림을 과연 얼마만큼 고객들이 수용을 해줄까. 뭐 지금까지는 이제 워낙 글로벌하게 이제 뭐 자금이 좀 넘치다 보니 뭐 거래가 된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과연 뭐 게임만큼 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나 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러니까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에 좀 불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NFT에서는 게임 섹터가 가장 그래도 가장 현실성이 있고 가장 시장이 폭발적으로 이제 클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의견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NFT 요즘 뭐 거품도 많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효용성이냐, 뭐 NFT 하면서 뭐 어떤 이미지 하나 있고 이게 뭐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건가요? 원래 저도 이제 그 코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시니까. 왜냐면 이제 가상 자산인데 실물 자산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존에 이제 코인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NFT가 나오면서 이거는 그 태그가 붙기 때문에 이 소유권도 확실하게 보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상 자산하고 어차피 가상 자산하고 교환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코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용처가 좀 애매하다. 이거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약간 어떤 뭐 실물 자산하고 연결도 안 되고 밸류에이션도 안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가상 자산까지 이제 끼리의 거래라고 했을 때는 이게 사실 궁합도 잘 맞고 이게 크게 이상하게 볼 게 없다. NFT를 살 수 있는 화폐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차피 가상자산인데 이게 물물 교환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이게 이상한가? 이상하지 않은데 드디어 이제 코인의 활용처가 이제 생긴 걸로 딱 보이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서 대표님이 코인에 대한 생각은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었겠네요? 많이 바뀌었죠. 진짜요? 네. 가치 투자하시는 분은 진짜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버핏과 망고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조금 투자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자산을 100% 가져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옵션적인 관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나 20% 이내에서 전체 자산에서 가져가는 거는 가져갈 만하다. 왜냐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효용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생겼다. 이 활용처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좀 가치 투자하시는 자산운용사 대표님 중에서 코인 이렇게 조금 이제 생각이 바뀌신 분을 처음 봐가지고 대부분 이거 잘 안 바뀌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제 기성세대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진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몰빵하거나 그런 건 안 되지만 비중이 한 작게 전체 자산에서 일정 부분은 가져간 것도 나쁘진 않다. 다만 변동성은 감안해야 된다. 변동성은 앞으로도 엄청 클 거다. 제일 재밌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혀 기대치 않은 답변이 오셔서. 자, 그럼 요즘 최근에 또 주목할 만한 시장의 변화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시장의 변화는 저는 그 성장주의 변화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성장주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바이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약간 디레이팅 되는 느낌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장주의 변화가 좀 눈에 띈다. 그래서 기존의 성장주는 바이오랑 이제 네이버 카카오였다고 보면은 그쵸. 지금은 NFT랑 이제 2차 전지 소재. 네. 왜냐면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고민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밸류에이션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지금 보이는 부분은 그래도 재평가 요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강화되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재에 대한 수요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최근에 뭐 특정 이제 그 소재 회사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있는데요. 뭐였냐면은 우리 회사가 앞으로 이 시장을 다 먹을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포부인데. 그래서 그 회사만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왜 그러시죠? 여쭤봤더니 그러니까 본인들 정도의 캐파까지 올라오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업체들이 이제 새로 생겨나서 그걸 만든다고 해도 나는 중국 업체보다 더 싸게 만들 자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술적인 장벽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규모 경제도 어느 정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나보다 더 싸게 이제 좋게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들하고 이제 견주어봐도 경쟁을 해도 나는 이길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공감을. 그래서 되게 합리적인 이야기이시구나.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어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가는 게 좀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성장주를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가 비쌌지만 계속 갔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상황이 좋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더 좋았고 더 확장성도 더 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티플이 비쌌지만 멀티플의 확장이 추가로 일어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NFT랑 2차 전지 소재는 지금은 딱 그런 상황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시장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독점력도 더 커지고 있는데 멀티플의 확장이 더 일어난다고 해서 크게 이상하진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비싸다고 하지만 테슬라를 대체할 수 있는 주식이 없어서 테슬라는 이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듯이 성장주도 이제 그 성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능가하면 그 멀티플의 확장이 추가로 일어난다. 이렇게 좀 실제로 2차 전지 소재주는 되게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되게 많이 올랐고요. 앞으로도 여지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제조업들이 이제 어닝 사이클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성장주의 어떤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의 비중을 좀 늘렸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정말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성장주가 지배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은 제조업 자체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성장주의 이제 멀티플 확장이 이제 그 상황적으로도 괜찮고 시장도 여건도 그렇다고 하다 보니 내년 1분기까지는 적어도 이제 성장주가 좀 더 올라가는 장이 나타날 수 있겠다. 다만 내년 1분기가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됐던 이제 시클리컬 기업들, 제조업들의 이제 이익 관점이 됐든 좀 저점이 나올 수 있으니 그때 되면은 다시 저는 제조업 쪽으로 비중을 좀 늘릴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는 이제 1200, 뭐 1100테슬라 지금 와 있는데. 근데 이런 성장주들은 좀 다른 관점에서 조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네이버 카카오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성장주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이제 주가가 퍼포먼스가 좀 낮아졌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이유가 국내에서의 어떤 확장성이 좀 약간 한계에 좀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제재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확장성만으로 이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 됐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확장성보다 해외에서 더 잘하네? 그러면 사실 주가가 오르는 거고요. 근데 그냥 리니어하게 가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가네? 라고 하면은 주가가 더 오르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도 저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테슬라는 그 자율주행의 그냥 원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극단적으로 이제 가정을 하면 현대차가 정말 너무
그 개발을 자율주행 개발 잘해서 테슬라 정도의 어떤 그 자율주행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는 폭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단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미 너무 오랜 세월 때 너무 많은 근데 이제 차들이. 저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 테슬라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 그리고 아까 옵션 관점이랑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내가 이제 뭐 달러 자산을 좀 갖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기업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테슬라를 일정 부분에 있어서 가져가는 거는 그냥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거를 막 적극적으로 뭐 자산의 막 50%, 80% 채우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리더십만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가가 또 막 그렇게 막 급격하게 떨어질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 해외 확장성은 실제로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요즘 뭐 웹툰이나 이런 거 퍼지고 있긴 하지만. 네, 그렇죠. 그런 쪽에서 이제 해외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국내에서 확장성이 약간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보다 좀 해외를 어떻게 뻗어 나가는지 우리 만약에 보유자분들은 그걸 좀 초점을 가지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게 가장 큰 관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근에 대표님 주식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걸까요? 저희 개인 투자자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과 달리 너무 힘듭니다. 작년에 뭘 사도 올랐고 작년에는 그냥 그 실력보다는 용기 그때 뛰어든 사람은 다 수익을 본 것 같은데 올해는 뭐 다시 올해 초로 돌아갔잖아요, 주가. 네, 그렇죠. 지금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기관도 똑같은 게 멘탈 관리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지만 그 내년에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데 있어서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그러니까 전기전자를 반도체를 언제 살 것이냐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먼저 이 불안감이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막 급등락하는 것도 그 불안감의 반영. 그리고 뭐 NFT 관련된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나게 급등락. 그 이유가 좀만 오르면은 안 갖고 있으면 불안하고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은 좀 불안해서 팔고 이게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멘탈 관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어찌됐든 저는 뭐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내년에 반도체 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게 이제 이미 저점이었다고 하면 저는 내년에 굉장히 좀 혼란에 빠질 수 있겠죠. 지금 대표님에게는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다. 지금도 뭐 충분히 저점이긴 하지만 아직 여지가 좀 더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하방이 열려있다. 살짝. 아직은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감 때문에 좀 서두르는 감은 좀 있는 것 같다. 서둘러 사는 것 같긴 하다. 주변에 좀 전업 투자자나 좀 잘하시는 투자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만 원대 후반부터는 조금씩 이제 다들 사기 시작은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내년에 제가 예상한 대로 예를 들어서 1분기 때 저점을 형성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펀더멘탈 상으로 저점을 형성할 수 있지만 주가의 저점을 의미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부분은 뭐 1개월 선행할 수도 있고 3개월 선행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6개월 선행할 수도 있다 보니까 안 빠져도 할 말은 없어요. 그걸 미리 선반영했고 이제 좋아질 걸 지금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할 말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펀더멘털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현재 막 적극적으로 잡기에는 그 근거가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인다. 두 번째 주제는 좀 업종에 대한 좀 진단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좋은 업종 좀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이미 이제 NFT 게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엔터 관련된 것들 뭐 이제 뭐 기획사라든지 아니면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그 가치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기획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음원 판매만으로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맞아. 왜냐면 기존에는 이제 음원을 많이 뭐 안 샀던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글로벌하게 팬덤이 지금만큼 많이 형성되지는 않았었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뭐 엄청난 유명한 이제 K-팝 가수가 그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몇백만 장씩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음원 판매가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익 체력을 확 올려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앞으로 그 기존에 가장 많이 벌던 건 이제 공연이었거든요.
공용까지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알파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 어닝이 괜찮은 이제 업종 관점에서 좀 말씀드린 부분 좀 있고요. 또 다른 거는요? 그리고 지금 좋은 것들은 반도체 패키지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실적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디바이스가 좀 휴대폰에 한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무선 이어폰 좀 많이 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사이즈는 요만한데 사실 막 20만, 30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ASP가 단가가 되게 높은 부품들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질수록 패키징과 관련된 매출액이 커진다. 네. 왜냐면은 메모리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걸 이제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패키징의 이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특화된 반도체, 이제 뭐 다품종 소량 생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패키징 회사들이 또 거기에 맞는 패키징을 또 따로 해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판, 그러니까 기판 관련된 회사들의 올해 이제 3분기 실적들이 굉장히 좀 좋았고, 네. 앞으로도 이제 디바이스의 확대, 그리고 AS의 확대, 그리고 비메모리 시장의 확대가 될수록, 기판과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좋을 것 같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랑 지금 합쳐서 이제 좋게 생각하는 업종이 NFT랑 엔터 회사랑 2차전지 소재랑 패키징 기판인데, 네. 향후에도 이 중에서 또 더 괜찮게 볼 수 있는 거로 좀 정리를 한다면 어디로 네. 정리하면 될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 소재도 네. 지금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수요가 네. 뜨거운 상황이고, 그리고 기대치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소재 국산화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기업들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요즘에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네. 이제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마이 네임이었나요? 그다음에 네. 얼마 전에는 지옥이었나? 네, 계속 한국 콘텐츠들이 세계 1위를 이제 찍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네. 또 이게 저는 그 다음 작품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해외 국가들이 네. 한국에서 콘텐츠 나왔다 보는 이게 패러다임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거는 좀 다른 쪽으로 이어졌을 때 어떤 섹터에 영향, 당연히 뭐 K 콘텐츠, 엔터는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건데 네. 이게 뻗어나가면 어디로 좀 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드라마 제작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네.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그렇죠. 얻게 되겠죠. 그래서 네.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제작비가 뭐 50억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100억대 단위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200억, 500억.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헐리우드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 드라마를 예를 들어서 500억에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저렴하지. 네. 다시 한국은 내가 네. 가성비가 너무 네. 좋아. 여전히 저렴한 거죠, 사실은. 네. 그들은 딱 보면, 이거 1000억, 2000억은 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500억에 만들었다고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 자체가 아예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국이 드라마나 이런 거 많이 보게 된다면 네. 뭔가 그분들이 해외 구매력이 뭐 푸드라든가 아니면 네. 다른 쪽에 연결될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있기는 있는데요. 그게 네. 얼마나 클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라면? 예, 글로벌하게 네. 저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라면이. 그래서 네. 라면에 대한 시장 확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갖고 있어요. 예. 드라마에서 라면 먹는 장면 많이 나왔나요? 라면 먹는 장면, 뭐, 영화에도 좀 나오기는 했었고요. 네네. 근데 뭐, 우리나라 이제 라면 메이커들이 해외에서 공장을 계속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찌됐든, 근데 이제 라면이 생각보다 유통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평생 놔도 되는 거 아니었어? 생각보다 짧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지에서 이제 만들어서 현지에서 유통을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만두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네. 실제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이 됐든 뭐 만두가 됐든 네. 이런 품목들이 전체적인 기업의 실적을 얼마만큼 드라이브 할 수 있을지는 네. 그러니까 뚜껑을 좀 열어봐야지 아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연결시킨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다만 얼마나 커질지 여부는 네. 좀 더 확인하고 싶다. 확인하고 들어야 되지 않다. 확인하면 좀 늦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좀 확인을 하고 싶다. 네.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흥행하면서도 우리나라 제작사라든가 배우들도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거기서 이제 치명적인 뭐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익 구조 부분에서 결국 수익의 대부분은 뭐 넷플릭스가 다 가져갔다. 이런 수익 모델에 좀 우리가 좀 부족한 것들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 있는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 좋게 가진 한국의 그런 쪽은 없을까요? 결국에는 글로벌한 플랫폼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가 뭐 예를 들어서 웹툰이나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글로벌화하고 거기에 대한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뭐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뭐 반복되긴 하지만 NFT도 이제 글로벌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저는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뭐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에 이제 100개에서 150개의 P2E 게임을 이제 런칭을 하겠다. 근데 그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중소형 이제 제작사들과 손을 잡아서 니들이 우리 회사 플랫폼을 들어와서 우리 회사 이제 토큰으로 거래를 해. 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어떤 대형 게임 회사들은 아직 그걸 한다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우리나라 회사가 그게 이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다른 게임 회사들이 다 참여해서 이게 정말 플랫폼화 된다고 하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쪽 부분에서 업황은 좋은데 그러면 시장에서 아직 좀 미반영된 곳 어딜까요? 최근에 그 의류업체들이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주와 제조업과의 어떻게 보면 좀 대척 관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 좀 바라보면서 그냥 그 싸그리 다 매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 그냥 그래 실적이 좋아? 얘만큼 성장할 수 있어? 아니야? 그럼 안 사. 그냥 팔래.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눈에 띄는 경향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의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외출도 못했고 사람들 못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옷을 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또 뭐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맞아. 그래서 의류 소비가 그냥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좀 못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화학 소재들은 그러니까 실적이 또 좋지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지만 메탈 소재들은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근데 3분기 실적도 보면은 실적이 꽤 괜찮았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증가할 것 같고요. 근데 이 주식들이 못 오르는 이유는 이게 철강 업종에 좀 속해져 있다 보니 분류 자체를 그냥 철강 업종으로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철강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철강 업황이 좀 꺾였거든요. 3분기에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매급으로 평가를 받아서 이제 주가가 좀 못 오르고 있는데 약간 답답하거나 좀 억울한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좀 싸다고 생각해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메탈 소재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억울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시장이 뭐 그렇게 반영을 하니 그걸 좀 더 기다려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고요. 뭐 언젠가는 뭐 다시 뭐 내년 뭐 2분기가 됐든 언제가 됐든 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고요. 또 그 다음은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IPO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뜨겁다 보니까 뜨겁죠.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그러니까 숨겨진 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미반영된 그러니까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익들이 상당히 많다.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면 어떤 회사들이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으로 예시 제가 잘 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래셋 벤처 투자라든지 뭐 몇 가지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죠. 근데 그 회사들은 이제 향후에 그 예를 들어서 뭐 매년 1,000억, 2,000억 벌었다라고 하면은 그 향후 2, 3년간 벌 수 있는 이익이 그거에 몇 배수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 밸류에 투자했는데 막 얘가 5,000억이 됐다. 뭐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많죠. 근데 이제 그게 이익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근데 다만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은 업황이 좋고 실적도 좋아질 게 눈에 보이지만 이게 언제 반영될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장이 언제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손익계산서에 찍히는 부분이
언제 어떤 규모일지 저희가 외부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그거를 면밀하게 네. 이렇게 추적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황은 좋지만 주가도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포텐셜이 엄청 크다. 다만 디스카운트는 요인은 좀 존재한다. 그거를 추정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추정할 수 있는 뭐 힌트 주실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거는 IR 과정에서 조금 갖고 있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고유 계정, 자기 자본으로 갖고 있는 주식들이 뭔지를 얘기를 해서 얻어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언제 어떻게 상장되는지에 대해서 스케줄을 다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지 체크가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근데 섬유 어복에서 FNF는 네.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엄청 많이 올랐는데요. 네. FNF 같은 경우는 항상 놀라움을 주는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은 이제 그 MLB 중국 매장이 원래 올해 한 300개에서 350개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버전으로는 이제 중간 버전은 400개 무조건 넘어선다. 그리고 이제 최근 버전은 500개를 충분히 넘어선다. 네. 라는 버전이거든요. 근데, 그게 기대치를 항상 뛰어넘었고, 그리고 최근 이제 블로거들이나 이런 이제 해외 반응들, 그리고 이제 FNF 같은 경우에 워낙 관심이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이 블로그에 이제 면세점에 가서 그 사진을 계속 찍어서 올려놔줘요. 근데 뭐 따이공들이나 뭐 중국 이제 상인들이 와가지고 예전에 이제 모자만 사갔는데 이제 옷까지 사가고 심지어는 이제 디스커버리도 사가고 이런 것들을 사진을 계속 올려주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4분기 때는 또 더 추웠고 그리고 실적 중에 4분기 실적이 좀 중요하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두껍기 때문에 제일 비싼 옷이 팔리고 하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4분기에도 기대치를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정황상을 봤을 때는. 네.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비싸다고 해서 팔 수 있는 주식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위가 좀 더 열려있는 상황이다. 네. 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자, 지금까지는 뭐 이제 좋은 업종과 앞으로 또 시장에서 미반영되는, 좋은데 네. 미반영된 것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애매한 업종이랑 좀 피해야 할 업종은 좀 어딜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네. 제가 말씀드린 업종을 제외하고는 조금 다 애매해진 상황이기는 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정리하면 여기 네, 언급된 종목 섹터 말고 나머지는 네. 좀 다 지금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야 한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구간에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보인다. 뭐 이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 이제 분양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될 걸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막상 3분기 실적을 열어보니 되게 좀 밋밋했어요.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밋밋했고 수주장고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이게 분양 물량이 뭐 급격하게 늘거나 뭐 그런 부분도 아니었고 해서 앞으로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내년 뭐 대선 기대감으로 이제 좀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실질적으로 뭐 네. 재건축 재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수주를 받고 실적을 내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네. 뭐 기대감으로는 반등이 가능할 것 같긴 하다. 왜냐면은 대선 주자 중에서 누가 되든지 공급을 늘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는 뭐 그때 이제 테마성을 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클리컬에 해당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철강이라든지 네. 화학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내년 적어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뭐 어닝이 약간 다운턴에 들어간 걸로 좀 보인다. 그래서 실적을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크게 기대할 건 없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2분기까지 실적, 그 반도체 가격이 빠진다라는 데는 이견은 없어요. 다만 이제 반도체 가격 하락률에 대한 이견이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다운턴에 있는 건 맞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유통업도 이제 기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코로나 끝나서 이제 약간 보복적인 소비를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여행도 못 갔고 뭐 집에도 시간이 많고 하다 보니까 뭐 가전, 가구 이런 거 소비했던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 보조금 같은 것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 내구재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리고 지금 명품 소비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서 이제 명품 관련된 매출액도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앞으로 소비가 더 늘기가 만만치는 않겠다. 그래서 유통업도 실적이 뭐 엄청 좋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화장품도 좀 둔화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면세점도 이렇게 썩 좋지는 못하고 음식료는요? 음식료도 3분기 실적을 보면은 다 조금 밋밋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럼 자동차랑 의약품은요? 의약품도 이 사람들이 이제 병원을 안 가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가벼운, 그러니까 워낙 개인 위생도 좀 철저하게 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가벼운 아픈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에 안 가고 좀 참았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때까지, 아니 3분기, 주로 이제 3분기까지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생산량이 좀 줄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 4분기부터는 어찌됐든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고 내년까지 쭉 이어질 걸로 보이고는 있지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자동차이긴 한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매출액이 40% 증가하는데 자동차 관련된 부품이나 완성차 회사가 그러니까 얼만큼 증가할 수 있는데 매출액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는 약간 고민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회복은 맞지만 그 회복 폭이나 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력적인지에 대해서는 뭐 투자자들마다 이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막 강하게 반등할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여러 섹터들을 좀 진단을 좀 해주셨는데 아마 2021년에 김작가TV에서 뵙는 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제 내년 2022년에 뵐 것 같은데 주변에 이제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도 다 뭐 보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2021년에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실수는 뭐라 생각하세요? 2021년이요? 네, 올해. 2021년. 올해 개인 투자자가 돈을 잃었거나 못 벌었던 가장 큰 이유, 뭐 한두 가지. 저는 올해 그 특히나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그러니까 30대 초중반 특히나 그 연령대에서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대한 부를 이룬 분들이 꽤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단위대가 뭐 몇 억 단위가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대 단위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 나이대에 있는데 내가 투자를 열심히 했지만 내가 소기에 기대했던 성과를 이제 금액적으로든 수익률이든 못 봤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가 좀 잘못됐을까? 혹은 내가 투자에 재능이 있을까? 내가 투자의 적성이 맞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해보고 계속 투자를 이어갈지 혹은 금액을 줄일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투자라는 부분이 모두가 다 약간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도 공부를 했다. 나도 나름 열심히 받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과가 안 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절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최근에 유튜브가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고 뭐 얘기를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럼 들으면은 이해가 되고 다 맞는 말 같고 그게 다 내 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들을 때는. 내가 하려고 하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생각되시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일타 강사들을 이제 전국에서 다 모아서 막 전 과목을 막 다 강의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과연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할까요? 저는 못한다라고 보는 부분이 자기가 예습을 하거나 복습을 하거나 그걸 곱씹어 보거나 혼자 노력하지 않으면 그 강의를 정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1타 강사가 온다고 한들 의미가 없어요. 그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는 그러니까 빵에 가깝다. 물론 10, 20은 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뭔가 공부를 해서 본인 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법고시를 만약에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된다. 근데 10,000시간을 공부해야 된다.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3,000시간을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물론 나는 3,000시간이니까 굉장히 많이 공부했지만 그 10,000시간이라는 허들을 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본인은 이제 억울할 수 있죠.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노력은 주관적인 거니까 안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부족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 주변에 좀 보면은 처음에 저는 되게 기대감을 갖고 봤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그런데 지금 생각드는 부분은 뭐냐면은 조금 절대적인 수치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뭔가 많은 걸 배우고 뭐 많은 걸 느끼고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딱 바라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공감 가는 게 이게
어쨌든 자기 거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살을 붙여야 되는 건데 네. 저를 비롯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기만의 주식 투자 어쨌든 그 체계나 그 기본 틀이 없으니까 네.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네. 그 뼈대가 없으니까 살이 못 붙는 거죠. 그냥 다 날아가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아까 전에 그러면 그 투자에 재능이 없는 부분 이런 네.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없는 부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무리 노력해도 또 안 생길 수도 있고. 네. 근데 요즘 시대가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이 또 되기도 했어요. 네. 이런 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진짜.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덱스가 됐든 네. 펀드가 됐든 ETF가 됐든 투자를 해놓고 네. 내가 스스로 투자를 해보고 여기랑 이제 끊임없이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덱스에 투자한 거는 뭐 10% 수익이 났는데 나는 3%밖에 안 났네. 그럼 내가 들인 노력이 사실은 마이너스 노력이었네. 예,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스스로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스스로 경쟁해보고 이제 그게 안 되면 그냥 인덱스를 산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시장에서 네. 알파, 베타 수익을 둘 다 추구해보고 내가 좀 맞는 쪽에. 네, 그거는 뭐 근데 이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어찌됐든 가장 큰 틀이 부동산, 주식이기 때문에 가져는 가되 그게 직접 투자가 답은 아닐 수도 있다. 예, 인덱스가 됐든 ETF가 됐든 아니면 뭐 펀드가 됐든 뭐 이런 게 것도 좀 열어놓고 생각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자, 가시기 전에 2022년 투자 조언 보따리 하나만 좀 풀고 가주신다면 마지막으로. 근데 저는 이제 노파심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굉장히 성장주에 오리엔트 되어 된 걸로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내년 1분기까지는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의 어떤 비전이 그렇게 막 많이 보이진 않다 보니 말씀드린 거지 제가 뭐 이걸 다 버리거나 이거는 앞으로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년 1분기까지는 약간은 제조업의 모멘텀 둔화가 좀 보이니 당장은 뭐 성장주로 좀 시장을 적절히 따라가되 내년 뭐 한 1분기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제조업이나 뭐 전통적인 가치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갈아탈 수 있게끔 뭐 시장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 1분기 때가 아마 대표님 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변화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는 시기겠네요. 네, 저희는 분기별로 사실은 포트폴리오 변화가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실적을 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는지 틀린지 살펴보고 그때마다 포트폴리오가 좀 바뀌는 부분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노력은 결코 이제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투자라는 부분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저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잘 하시고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지만이 더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부분은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그 노동소득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자본시장에 대한 눈을 떴다라는 부분은 가장 긍정적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이제 생각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그 부분은 되게 발전적인 고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이제 자산으로 알아서 굴러가서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구조는 그게 이제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제3의 이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자기의 적성에 맞게 잘 판단해서 발굴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대표님 말씀대로 근로소득이 아닌 투자소득, 금융소득이 사람들이 눈을 다 떴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 이유를 만약에 코로나라고 굳이 만약에 우리가 따진다면 사실 그 전에도 IMF도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그걸 우리가 눈을 뜨지 못했잖아요. 그렇게까지. 불과 사실 코로나 오기 전까지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생각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코로나가 아니라 부동산 때문인 것 같아요. 부동산. 부동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모아서 부동산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을 아무리 모아봤자 부동산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출발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자산 가격 상승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포감이 그 눈을 뜨게 만들어준 만드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하신 분은 그 눈을 뜬 상태에서 좋게 잘 성장하실 수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아니신 분들은 또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좀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건규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